왜 커피를 마시면 안 졸릴까? 도대체 유전자는 뭐길래 유전자 검사로 어떤 것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 우리 몸은 병균과 어떻게 싸울까? 예방접종 왜 해야 되는 걸까? 식물은 왜 물만 줘도 잘 클까? 제가 여기서 답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도대체 DNA는 왜 RNA로 가고 왜 RNA 프로틴으로 가는 거냐? 센트럴 도그마는 뭐냐? 그럼 RNA 바이러스는 뭐냐? 뭐 그런 것들까지. 뭐 복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 텔로미어는 뭐냐? 그런 약간 이제 되게 어려운 학문까지 일반적인 생명과학에 대한 걸 생물체에 대해서 공부하는 걸 생명과학이라고 합니다. 생물학에는 또 생물학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물리학에도 여러 가지 세부 학문이 있는 것처럼, 의학에도 세부 학문이 있는 것처럼 생물학에도 이렇게 많은 학문들이 있습니다. 일부예요. 이것도 굉장히 일부고요. 저도 여기서 생물학 전체를 다 아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서도 생화학과, 분자생물학과, 세포생물학, 신경생물학 뭐 이런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뭐 대학을 가시게 되면은 생물학을 공부한다고 생명과학을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세부 학문을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 뭐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런 세부 학문들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은 요즘에는 생물학에 부르지 않고요. 생명과학이라고, 요즘은 이제 좀 생물학이라고 말한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바이올로지라고 하기보다는 바이올로지컬 사이언스 아니면은 살아있는 것들을 다룬다 해서 라이프 사이언스로 명칭을 바꾸고 있습니다. 실제 대학교에서도 요즘에 라이프 사이언스라고 이제 바꾸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이제 생명과학의 위대한 발견, 이건 약간 주관적일 수 있는데 제가 이때까지 공부를 하고 현업에 있으면서 제가 느꼈을 때 가장 보편적으로 중요한 발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거 제가 지금에서 말씀드리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초등학교 친구분들도 있고 고등학교 친구들도 계셔가지고 제가 어떤 학생들한테 제가 초점 맞추지 좀 약간 고민을 좀 하다가, 일단은 초등학생 친구들한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저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제 설명을 좀 들으시면 좋은 말 한번 들으면 될 것 같고, 보편적으로 중고등학교 친구분들이 들을 때 한 번은 봤네? 하는 그 정도의 그 수준에서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19세기 중반에 찰스 다윈이 종의기원을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기존의 창조론에서 진화론으로 생명과학의 연구가 근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게 있었고요. 그러면서 유전학, 발생학, 그 두 개의 학문이 엄청난 발전을 이루기 시작했죠. 1953년,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발견 중에 하나입니다. 제임스 왓슨, 프랜시스 크릭, 그리고 몇몇 과학자분들이 더 있는데 유전물질 DNA 구조가 규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58년도에 프랜시스 크릭, 여기 있는 프랜시스 크릭이 센트럴 도그마를 제시를 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1983년에 캐리 멀리스라는 사람이 PCR, 중합효소 연쇄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개발했고요. 이 기술이 개발되면서부터 분자생물학은 정말 크게 발전했습니다. 10년 동안 발전할 걸 불과 일주일 만에 발전시키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아주 기하급수적인 발전이 됐고요. 2002년도에 다나카 고이치라는 일본 회사원이 말디투프라는 걸 개발해서 이때부터는 미생물 동전이 기하급수로 발전했습니다. 2003년도에 다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종료가 돼서 인간 유전체 전체가 다 해독이 됐고요. 재작년에 4년 전이네요. 이제 이 분께서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라는 게 발표가 되면서 이제는 유전자를 인간 멋대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멋대로 하니까 되게 부정적으로 들리는데, 저희가 스스로 저희 유전자들을 개선시킬 수도 있고 퇴보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가능하게 됐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DNA 구조 구명, 센트럴 도그마, PCR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까지는 DNA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53년도에 보니까 DNA가 이렇게 4개 GATC, 구아닌, 아데닌, 티민, 사이토신이란 4개의 염기로 되어 있는 걸로 이중 나성 구조로 되어 있다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염색체는 많이 보셨죠? 이 염색체가 풀어지면은 이렇게 GATC가 상호 이렇게 결합해서 이중 나성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꼬여가지고 이렇게 꼬이고 뭉쳐가지고 하나의 염색체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서열만 달라져 있을 뿐이지 GATC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제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염기 수는 몇 개일까요? 염기라는 건 GATC입니다. 세포 하나에는 염기가 몇 개 정도 있을까요? 1000개? 네, 30억 개 있습니다. 이 세포 하나에 GATC라는 게 30억 개가 있어요. 세포 하나에 있는 DNA 총 길이가 몇 미터일까요? 30억 개가. 우리 세포 하나에 있는 DNA를 쫙 늘리면은 1미터예요. 자, 그럼 사람 한 명의 총 DNA 길이, 제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있는 모든 세포에 있는 DNA를 모아가지고
제 한 명 다 이으면은 1000km. 이 길이 어느 정도 되느냐? 지구에서 명왕성까지 거리입니다. 저 뒤에 다 보면 명왕성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다 다르잖아요. 생긴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우리끼리 저랑 친구랑 DNA가 얼마나 비슷할까요? 몇 퍼센트 비슷할까요? 50%. 99.7%입니다. 거의 똑같아요. 가족 간에도 99.7% 정도에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좀 흥미 있으실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DNA가 많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자, DNA가 가장 중심이 된다는 거 54년 밝혔어요. 그 다음 센트럴 도그마를 발표했는데 그게 뭐냐?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이거 머리카락, 피부, 손톱, 발톱 이런 것들이 다 뭘까요? 이거는 단백질이에요. DNA는 DNA로만 유지되지 DNA는 결국 단백질이 되기 위해서는 DNA가 RNA가 돼야 돼요. RNA는 프로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DNA가 RNA 되는 걸 트랜스크립션, 전사라고 하고요. RNA가 프로틴 되는 건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저희 생체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단백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들을 정확히 몰랐는데 이 관계를 57년도에 발표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학회에서 이분이 한 장이 발표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다시 한번 노벨상 받았습니다. 그리고 DNA는 한 세포 안에 있는 DNA는 다른 세포도 똑같이 있잖아요. 세포가 분열하기 위해서는 DNA 복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DNA는 계속 자기가 복제를 합니다. 리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왜 제가 DNA를 복제를 지금 말씀드렸느냐? DNA 복제는 인간 몸속에서는 세포 분열할 때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실험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DNA는 너무 미량이에요. DNA를 어떻게든 저희가 증폭을 시켜야지 실험을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어요. 그거를 폴리머라이즈 체인 리액션, 증폭 효소. 이게 오히려 저는 한글이 더 어려워가지고 증폭 연쇄 반응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PCR이라는 걸 만들었으면 그거를 캐리 멀리스라는 과학자가 발표했고요. 그걸 인공적으로 하나의 DNA를 수억 개로 증폭시킨 단시간 만에 증폭시키는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은 뭐 DNA가 이렇게 됐는데 뭐 되게 뭐 늘어나는 것 같아요. 늘어난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어려울 수도 있어서 제가 만인의 친구 유튜브에서도 이걸 좀 찾았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떨어뜨려요. 프라이머라는 게 붙고 효소를 넣으면 증폭이 돼요. 인공적으로 제가 붙였어요. 지금 또 떨어뜨려요. 또 붙여요. 또 증폭시켜요. 또 들어가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DNA가 2의 n승으로 늘어나요. 한 번 지나면 2개, 4개, 그 다음 4, 16, 256 그런 식으로 이제 늘어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몇 사이클만 지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PCR은 엄청나게 많은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 연구가 비약적으로 발전했어요.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DNA가 너무 작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연구를 하려고 해도 사람 몸에서의 DNA 연구를 하려고 하면 사람 하나를 막말로 갈아 넣어야 돼요. 그 정도로 DNA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로 증폭을 하다 보니까 분자생물학 유전공학 연구가 너무 편해졌죠. 유전자 발현 연구도 됐고 유전자 지도방 작성이 됐습니다. 유전자 발현 연구가 보통 생물학 대학원에서 하는 주된 연구예요. 저도 유전학 발현 연구만 죽자사자 했었습니다. 그 다음 의료기술 발전이 있습니다. 생물체 진화 분석. 아무래도 생명과학이 연구가 좀 선진화되면 당연스럽게 따라가는 건 의료기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물체 진화 분석, 생물학적 제재 연구, 의약품 개발 연구,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릴 진단에 대한 게 굉장히 선진화됩니다. 마지막 분석 및 진단 산업 발전. 이것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PCR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법의학, 검역, 친자 분석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이걸로 시작을 하게 됐죠. GMO는 그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그래서 LMO, Living Modified Organism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GMO 음식이라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실험실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실험 자재들은 거의 다 PCR을 통해서 어느 정도 모디파이드 되어 있는 세포를 사용하게 됩니다. 생명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거, DNA가 뭔지, 프로틴이 뭔지 그런 것들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했던 거는 요거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생명과학 관련 분야가 지금 뭐가 있냐. 이거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 내일은 또 과거의 일이 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일단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대부분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대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생명과학과 관련된 이론 및 기반 지식들을 습득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생물학을 생명과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 하위 굉장히 많은 학문들이 있었잖아요. 세포, 뭐 생물리학, 분자생물학 그런 것들이 서로 동떨어지는 학문들이 아닙니다. 다 같이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공부해야지 쟤를 알 수 있고 쟤를 공부해야지 얘를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 다니는 동안은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 지식을 습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대학을 졸업하면요. 보통 진학을 많이 하고 취업을 조금 해요. 아쉽게도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는 경우가 극히 적습니다.
생물학, 생화학은 보통 이제 대학원 가서 세부 분야에 대한 연구 방법 등을 스스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옛날 교육제도에서는 이게 되게 어려웠었어요. 여러분처럼 새로운 교육을 하시는 제 친구들은 좀 이제 유리해질 수 있어요. 스스로 생각을 하고 연구 방법론을 터득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지? 가설을 세우고 그걸 입증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실험한 다음에 결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고찰을 하고 그게 대학원 때 배우는 거거든요. 그걸 스스로 하게 되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면 왜 졸리지? 커피를 마셨을 때랑 커피를 안 마셨을 때랑 사람 비교해. 커피를 마셨는데 어떤 게 수치가 올라간대. 그럼 이 수치가 낮춰지면 괜찮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논문을 통해서 배경을 보고 실험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실험한 다음에 결과를 보고 그런 것들에 대한 트레이닝을 하는 게 대학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 가설 설정, 실험적 결과를 통해서 검증하는 트레이닝이 끝나면은 취업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디로 가나요? 보통 이렇게 제가 큰 카테고리를 잡아놓을게요. 교육계, 정부기관, 정부 출연연구소, 의료계, 기업체. 교육계 뭐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연구를 계속 하시고 지속적인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교수, 대학 교수로 많이 가십니다. 아니면은 대학 연구소에서 계속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또는 교사, 중학교나 고등학교 혹은 학원에서 생물학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계 남아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기업체. 그리고 저는 이제 98년도에 대학을 들어간 나이인데 그때만 해도 생물학은 만년 유망과였어요. 항상 유망하기만 했었지 별로 뭐 갈 곳이 없었는데 2000년대에 들어가서 그 PCR이라든지 그런 기술들이 보편화되면서 굉장히 많은 그 진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제약업계, 진단업계, 의료기기업계, 화장품 식품업계 그리고 기타 다른 관련된 업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꽤 많은 회사들이 바이오 쪽은 나름대로 블루오션, 아직도 블루오션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업체에서 바이오 쪽을 양성을 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의료계. 네. 바이오하고 생명과학하고 의학은 뗄래야 뗄 수가 없고요. 의학의 기초, 의예과 학생들이 예과 때 배우는 것 중에 가장 사람 골머리 앓게 만드는 게 생화학입니다. 분자생물학이고요. 그것들을 저희 이제 생화학과, 생물학과, 분자생물학과는 그걸 배우게 되죠. 이제 생화학과, 생물학과 나온 다음에 의대 쪽으로 편입하거나 의사가 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 친구들도 지금 한 3명 정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의대를 가는 친구들도 있고 건강관리협회나 건강검진센터에서 아까 말한 그 진단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주고 진단이나 그런 것들 쪽으로 해서 그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부 출연연구소는 제가 일부만 적었습니다. KBSI 기초과학연구소고요. 크립 생공연 생명공학연구소 그리고 과기연 과학기술연구소 크립 키스트 그리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화학연구소라든지 그런 연구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꽤 많은 분들이 원자력 연구소 그런 것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고요. 정부기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그리고 식약처, 질병관리청 같은 곳이 생명과학을 전공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정부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정부기관과 정부출신연구소 사이에 합쳐져 있는 인체자원은행이라는 것도 있어요. 거기는 연구소로 하기엔 좀 그렇고 약간 정부기관 쪽에 막하는데 그런 것들도 저희 쪽이 많이 이제 나아가는 쪽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막 하고 졸업을 하고 여기로 왔어요. 여기서 제가 12년을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진단에선 도대체 뭘 하냐, 진단이 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나마 제가 진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단, 환자가 가지고 있는 이상상태, 아픈지 안 아픈지 정확히 판단을 하고 이에 따라서 적절한 처치를 내리기 위한 근거를 얻는 행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선생님 저 아파요. 그래? 검사해보자. 이런 행위가 진단입니다. 여러분들은 진단을 모르셨을 텐데 2020년부터는 많이 아셨을 거예요. 코로나 검사도 코로나 진단입니다. 몸이 아프고 열이 나고 그러니까 이상상태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근거를 내리기 위한 행위가 판독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걸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단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뭐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면역, 혈액, 조직분리, 임상비상인데 분자 진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DNA, RNA를 직접적으로 저희가 검출을 해가지고 감염균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분자 진단입니다. 검사 과정이 이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 검사 때 생각하시면 똑같아요. 검체를 채취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시료를 준비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 뭐 물 넣고 막 그거 하잖아요. 거기 바이러스 RNA 또는 바이럴 DNA를 뽑는 과정입니다. 얘 뽑았으면 끝이 아니에요. 얘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폭을 해야 돼요. 증폭하지 않으면 너무 농도가 낮아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증폭을 시킨 다음에 결과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진단의 1년 과정이고 모든 분자 진단 똑같습니다.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녔던 회사인데 시젠이라는 회사는 코로나 말고도 성매개 감염이라든지 그 뇌 수막염이라든지 자궁경부암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1년에 진단
검사법들이 있었습니다. 진단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DNA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게 개인 유전 정보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회사만 말씀드릴게요. 미국에 있는 회사예요. Ancestry랑 23andMe. 이 회사들은 뭐냐? 이미 한 5, 6년 전부터 7, 8년 전부터 지금 나와가지고 미국에서는 굉장히 루틴하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혈통검사예요. Ancestry는 자기 침 뱉어가지고 그 DNA 분석하면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지구상에서 내 모계가 누군지, 부계가 누군지, 난 영국에서 왔어, 그런 것들이 다 분석되어지는 혈통검사고요. 23andMe 같은 경우는 사실 혈통검사도 많이 하긴 하는데 질병 예후 예측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35개의 GATC를 다 분석한 다음에 유전자 검사를 하다 보니까 당신은 뭐 나중에 간염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당신은 50대 되면은 고혈압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런 걸 미리미리 예측해줍니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가능성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패밀리트리 DNA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남자는 성형색체가 XY죠. 여성은 XX예요. 남성 같은 경우는 Y형색체를 분석을 해가지고 아빠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줘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라는 소기관이 있습니다. 그거는 엄마한테 와요. 그건 아빠한테 오는 기관이 아니에요. 걔를 분석을 해서 모계가 누군지를 분석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고요. 네뷸라라는 회사는 우리 인간 유전자 전체를 다 분석을 해줘요. 요즘에 이제 약간 보안도 이슈가 되기 때문에 내 유전체 정보를 다 분석을 해준 다음에 블록체인으로 걸어서 암호화 패칭으로 나 위에는 다른 사람 못 보게, 하지만 연구공적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입니다.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인 젠톡이라는 걸 처음 출시를 했었고요. 여기서도 질병 예측 미생물 분석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EDGC라는 회사는 우리나라 최초 혈통 분석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DNA 감식도 DNA PCR 기술 이후에 생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30억 개 DNA 중에서 저랑 친구랑 차이 날 확률이 99.7%랬죠. 그 0.3% 확률을 차이를 가지고 DNA 감식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완전하게 동일한 DNA형 조합을 가질 확률은, 이거는 지금 뭐 제가 10의 14승 또는 10의 18승 분의 1, 그러니까 뭐 몇 억인지 뭐 계산 안 되네요. 이 정도로 차이가 나고요. 국과수에서 DNA 검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맞다라고 하면은 틀릴 확률은 없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논리로 친자 확인도 가능합니다. 똑같이 그 STR 패턴이라는 걸 가지고 친자 확인을 하고 DNA 감시를 하는데 친자 확인이 됐는데 그게 아닐 확률은 4조 7천억 분의 1입니다. 그냥 거의 맞다고 생각하셔야죠. 이렇게 지금 DNA PCR 기술 이후로 DNA를 통한 연구는 이렇게까지 많이 발전했습니다. 마지막 이제 미래에는, 그럼 지금까지 DNA 이렇게 생명과학이 이렇게 발전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공학 전측 연구센터에서 정리한 걸 좀 발표했습니다. 플랫폼 레드 저런 거 저 어려우니까 넘어가고요. 2023년도에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유망하다라고 했고요. 2024년도에는 이게 유망하다고 했어요. 이 슬라이드는 나중에 제가 학교에다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뭘 말씀드리려 했냐, 빨간색으로 친 것들이 다 AI입니다. AI 기반 인공 단백질 설계, 임상 적용하는 유전자 편집 기술, 인간기계, AI 기반 데이터 기반 시상환경. AI는 원래 대세였잖아요. 몇 년 전부터. 이제 생물학도 AI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펀메드라고 그래가지고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논문을 찾는 데이터베이스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잘 안 보이겠지만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ology라고 쿼리를 던져놓고 얘네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 논문이나 연구 결과들이 나오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73년부터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쫙 나와서 2025년 이만큼 나왔는데 그걸 제가 뭐 매년 하기 좀 그래가지고 10년, 옛날에는 10년 단위, 2001년부터는 5년 단위로 해봤습니다. 논문이 10년 동안 이렇게 나올 걸 최근 4년 동안은 벌써 16,000건이 나왔어요. 지금 이미 AI 기술이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생물학이랑 접목을 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단에서도 AI가 그 각 회사에서도 많은 걸 도입시켰는데 보시면은 뭐 다 진단 기술을 접목해서 자기네들도 선진화된 진단을 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특히 홀로직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세포 검사를 해요. 현미경 이렇게 보는데 이것들을 원래는 예전에는 임상병리사 선생님들이 이걸 보면서 이거 이상하다라고 분석했었는데 이제 그거 안 합니다. 다 컴퓨터가 AI로 해가지고 이거 암세포예요, 이거 아니에요를 다 진단해줍니다. 심지어 그 결과가 임상병리사 선생님이 했을 땐 60-70% 정도로 맞췄는데 지금은 99.5% 맞습니다. 그 정도로 정확해졌어요. 영상의학과랑도 협업을 해서 초음파 사진도 이제는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안 보고요, AI가 합니다.
그런 정도로 AI가 많이 치고 들어왔고요. 최근 딥마인드라는 회사 들어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예전에 2016년도에 이세돌 구단이랑 알파고 했었던 그 알파고 프로그램 만든 회사가 딥마인드입니다. 그 회사가 바이오로지스트랑 같이 협업을 해서 단백질 구조 예측 프로그램인 알파폴드를 개발을 했습니다. 얘가 어느 정도로 대단한 거냐면은 아까 DNA가 RNA 프로틴 낸다고 했잖아요. 그 프로틴 구조들을 얘네들이 직접 만들어줘요. 그러면은 약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단백질 구조거든요. 그 구조를 얘가 예측을 해가지고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그냥 장난 아니야? 아니에요. 이걸로 지금 제약회사들은 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 기술을 만든 핫서비스나 존 점퍼 같은 경우는 이번에 노벨 화학상을 타신 분들이에요. AI로.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이 AI였거든요. 근데 노벨 화학상에서 화샤비스 존 점퍼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회사를 만드신 분들이에요. 그럼 제가 미래는 AI 도입에 따라서 세명과 연구가 어떻게 될까? 제가 이걸 왜 만들었냐면은 이 내용을 읽어보라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 다 맞거든요. 이거 챗GPT로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챗GPT가 너무 맞게 잘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정도로 챗GPT AI 모델도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이거를 냅킨이라는 AI로 야 도식화해줘 했더니 다시 이렇게 도식화를 해줬습니다.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AI가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는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AI 기술들을 귀찮다, 그거 안 할래 할 게 아니라 다들 같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정도로 좀 많이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딱 40분 정도 얘기를 했네요. 아우트로가 딱 됐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바이오로지스 생명과학자가 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아까 그 대학 가셔가지고 공부하시고 대학 가셔서 공부하신 다음에 뭐 석사나 박사 하시고 나가면 돼요. 끝이에요. 그게 아니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어떤 과제를 받았을 때 난 이거 배경을 알아야 되고 왜 이렇지? 탐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얼렁뚱땅 그러니까 이렇게 됐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지? 왜가 왜를 묻고 왜가 왜를 묻고 왜가 왜를 묻는 그 꼬리를 묻는 객관적인 접근이 제일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게 있어야지 저희가 더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도 저희 과학 수업 때는 약간 그런 식으로 하신다고 들었어요. 과학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에이션을 해야 되고 그걸 풀어가는 방향을 토론을 하면서 방향을 찾는다고 들었는데 그게 제일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때는 아니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생물학은 생물학만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생명과학은 생명과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아까 있었던 뭐 밑에 있는 면역, 학습, 발생 그것만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학술간 연구가 메인이 됐어요. 순수 생물만 연구하는 생명과학은 이제는 없어요. 바이오 분야와 전혀 관계없을 것 같아 보이는 분야도 지금은 실제로 융합협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전기랑 컴퓨터랑 바이오랑 연결돼가지고 뇌신경은 그렇게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생물정보학이라고 해서 이건 이미 예전에 20년 전부터 컴퓨터랑 바이오로지는 이미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통계학, 심리, 그리고 심장 문과 쪽인 심리학, 윤리학 쪽도 바이오로지와 함께 통합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대학 갈 때쯤만 하더라도 각 대학교들은 이게 다였어요. 생물학과, 생명과학과, 생화학과, 유전과학과, 생명과학과, 뭐 학과, 물리학과 뭐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요즘 대학은 어떻게 됐지? 해서 우리 국내에 있는 몇몇 학교만 좀 찾아봤거든요. 지금은 생명과학과, 생물학과, 생화학이 있긴 있는데 그 과들이 점점 축소가 되고 있고요. 다 융합입니다. 서울대 뭐 첨단 융합학부, 뭐 바이오 신약 융합학부 뭐 이런 식으로 그 정도로 이제는 의학, 약학, 공학과 융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면에서 고민을 같이 하셔야 돼요. 생학, 생물뿐만이 아니라 이제 물리학이라든지 공학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심지어는 심리학, 윤리학 그런 것들도 다 같이 보면서 좀 시각을 넓게 잡으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들죠? 힘들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제 이거는 한번 친구분들한테 좀 추천을 하고 싶어요. 제가 대학 갈 때쯤 나왔던 영화예요. 98년도에 가타카라는 영화인데 가타카가 이 영화에서 근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영화고요. 그 시점에는 인간이 너무나도 생물학적인 연구가 발전을 해서 아예 어렸을 때 DNA를 분석을 해서 얘가 우월했는지 열등한 애인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얘가 병이 걸릴 애들인지 아파서 건강한 애들인지 그걸 이미 판가름하고요. 심지어는 아예 유전자 조작을 해서 GMO처럼 조작을 해서 얘가 건강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열등한 애들은 도태되겠죠. 그래서 이 가타카는 그 영화에서 나오는 토성, 우선 거기를 가는 그런 우주 개발하는 회사예요. 쉽게 말해서 그 회사를 들어가려면 이런 우월한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여기 있는 주인공은 그러지 않은
열등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피를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그 회사에 들어갔죠. 그 회사에 들어가서 결국은 그 가타카의 우주선을 탑니다. 이게 뭐냐? 결국 이 영화를 통찰하는 문장 하나였어요. DNA define activity but not destiny. DNA는 기능을 줘요. 우수 열등 유전자 주긴 했지만 결국은 운명을 거스르진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고리타분한 주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처한 이 상황에서 각자 다 열심히 관심이 있는 거, 그 부분을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뭘 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시고 그러면서 자기 개발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가타카일까요? GATTAC 그거 구아닌, 아데닌, 티민, 아데노신사이토시티 결국 GATC를 그냥 적당히 그 글자를 바꿔가지고 가타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결국 생명과학에 대한 영화예요. 별로 잔인한 장면 없고 끔찍한 장면 없고 15세지만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발표는 마쳤고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못하면 난 이해를 못한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50분이 된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이만 마치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뭐 잠깐이라도 말씀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과학자의 자질을 이야기하시는데 어떤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끈기적으로 가지고 원래 제가 여기다 좀 더 쓰려고 했다가 글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걸 사실 이제 호기심에 대해서 끈기를 가지는 자세히 여기다 좀 놓아서 같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까먹었습니다.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그게 우리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면 네. 자기 개발이라는 키워드를 던지셨는데 네, 충분히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23andMe라든지 그런 거에서 질병 진단 한다고 했었잖아요. 맞출 확률이 높지는 않아요. 거기 질병 진단이라는 건 단지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고 당신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DNA 서열상에서 몇몇 스닙이라고 해요.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DNA가 RNA가 프로틴 되면서 이때 프로틴 구조가 이렇게 바뀌면은 너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조금 있어.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인이 돼서 시제 그 나이 됐었을 때 그게 안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시젠에서도 알츠하이머 디지즈를 예측할 수 있는 포리프로틴이라는 단백질을 시퀀싱하는 진단 제품이 있었어요. 그 진단 제품은 실제로 감염체를 보는 게 아니라 저희 DNA를 봐요. 근데 감염체를 볼 때는 저희가 보통 다른 제품이랑 민감도 얼마나 잘 잡느냐를 95%에서 100% 사이는 잡아야지 경쟁이 있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아포리포 프로틴의 뮤테이션 본다. 그거는 보통 저희가 실제 정확도를 40에서 60%로 봅니다. 한마디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얘네들도 어떤 가능성을 보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50대는 뭐 이것도 해, 뭐 이것도 안 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지 23andMe에서도 그럽니다. 이걸 예측하는 거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미래를 준비하시고 비관 속에 살지 말고 그러면 좀 더 너의 삶이 밸류얼 해질 수 있지 않느냐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DNA 검사가 루틴하게 해서 저희가 그런다고 하더라도 절대 그 검사가 우묘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생물학을 공부했지만 그건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는지 가장 잘하는 곳은 그래도 저기 미국이에요. 미국에 워낙에 자금도 많고 연구할 수 있는 여력이 많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 쪽을 따라가기 힘들지만 그래도 그 국가들을 빼고 중국을 빼고는 우리나라도 세계 수위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많이 했지만 그래도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지원도 많이 있고요. PK라든지 그런 사업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공부하는 건 전혀 뭐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생명과학은 사실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AI가 발전하는 게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일단 다들 그러다 보니까 공학으로 연구가 콘솔리데이션 되면서 이제 다양한 학문을 한꺼번에 함께 같이 연구하는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생물학은 무조건 AI와 함께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분자 진단 제품도 다 같이 가고 있고요. 진단도 AI랑 같이 가고 있고 제약도 아까 말씀드렸던 알파폴드처럼 그런 AI 프로그램과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AI 적용하는 무엇 something else 그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럼 이게 좀 패러멀이 있는지 그런 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정말 첨예하게 대립하는 게 생명윤리랑 생명과학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생명윤리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랬었는데 이걸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이전 시젠이라는 회사에 있었을 때 학술팀의 임상팀 팀장이었습니다. 임상팀이면 뭐냐? 저희 검체
환자들의 검체를 가지고 환자 검체는 누구 소관이죠? 누구 거죠? 환자 개개인의 소유예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실험한다, 검사한다는 건 생명 윤리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불과 몇 년 전까지 그런 이슈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법적으로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국내 같은 경우, 해외는 더 셉니다. 국내 같은 경우 그게 있어서 모든 연구를 할 때 조금이라도 생명 윤리에 거스르는 행위가 있다 하면은 바로 모든 연구가 백지가 됩니다. 모든 연구는 지금 인스티튜션 리뷰 보드 IRB라고 해요. 윤리위원회. 거기에 사전에 모든 연구에 대한 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다 제출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건지도 예측을 해라. 인간 아니면 동물에 뭘 쓸 건데 다 제출을 해라. 그런 것들을 다 해서 위원회 생명 윤리에 대한 이슈가 없게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이 생명 과학인데 이게 예방 차원인지 아니면 치료 차원이 더 많은지. 원래는 예방 쪽이었었어요. 예방 쪽이어서 DNA 검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는 이제 AI를 접목되는 프로틴들, 알파폴드라든지 그런 제약 산업이 발전하고 있으면서 예방에서 치료로 가고 있습니다. 진단도 예전에는 그냥 미생물 배양 진단, 면역 진단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정확도가 떨어졌었거든요. 걔네들이 분자 진단으로 넘어가면서 정확도가 높아진 이유는 높아졌다는 얘기는 얘네들은 더 공격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방 위주로 갔다라고 하면은 예측과 예방 위주로 갔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더 공격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딩 입장에서 네. 공부 잘하는 DNA가 있나요? 아 공부 잘하는 DNA는 예전에 있다라고 했는데 다 슈도입니다. 다 슈도입니다.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저도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왔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똑같은데 우리 선생님께서 사실은 이렇게 노벨과학 포럼 이정희 대표님이신데 저희 학교 과학 고문님이세요. 사실은 홈페이지 보면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노벨과학 포럼이 어떤 건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노벨과학 포럼은요. 우리나라가 노벨 평화상을 2000년대에 탔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노벨 문학상 오래 탔죠. 근데 노벨 과학상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의학상은 아직 못 탔습니다. 근접해 가시는 과학자분들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언젠가 전 탈 거라 생각하는데 일단 노벨 과학상을 타려고 하면은 지금의 그냥 주입식 교육으로는 안 됩니다. 그건 저희가 모두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맨날 교과서 보면서 문제만 맞추고 주먹구구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그게 대학도 똑같이 그렇게 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세대가 진짜 어려웠던 게 대학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주입식 교육을 받다 보니까 대학원에서는 갑자기 대학 때도 그냥 이만한 원서 주면서 외워. 프로틴이 뭔지 뭐가 뭔지 샤페론이 뭐 그런 거 외우다가 갑자기 대학원 가서 교수님이 자, 너 이거 한번 해볼래? 네. 뭐해? 해. 이게 끝이에요. 그럼 제가 그때부터 논문을 찾고 뭘 하고 해서 실험을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러는데 사고가 기존의 공부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벨과학 포럼이 어떤 곳이냐 기존 그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다들 인지하고 계셔가지고 좀 더 열린 교육 이렇게 협업하고 합의하고 논의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교육 제도를 좀 바꾸자. 실제로 미국이나 좀 선진국들은 그런 식으로 논의를 이미 디베이트하고 아규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아직 그러지 않다. 맨날 교과서 위주의 입시 위주의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바꿔보자 라고 발기를 해서 이제 막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노벨 과학상, 노벨 물리화학, 생리의학상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여러분 청소년들을 과학 캠프도 저희가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청소년들의 학부모님들을 모시고도 어떤 식으로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소개하려고 하고 있고요. 약간은 지금까지의 인식을 좀 바꾸는 걸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단 법인입니다. 그런 단체입니다.